거실 테이블 위로 은행 통장이 내던져집니다.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잔고 명세서가 바닥에 흩어지고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테스트는 끝이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입을 벌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남자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하지 마라. 30년 동안 봤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권위 있는 어조였습니다. 너희는 낙제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 돈은? 내 돈으로 내 인생 산다. 그녀가 일어서자 두 사람은 더욱 바짝 움츠러듭니다. 3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가에 서린 실망감이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제 너희는 남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75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수십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30년간 테스트를 했다는 걸까요? 더욱 궁금한 건 저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 무시하며 살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과연 이 여자의 정체가 뭘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지 말이에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은 놀라운 진실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전통시장.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혼자 좌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5살 박복자.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이 말해주는 건 평생 고된 일만 해온 삶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별로 안 팔렸네. 시들어가는 야채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복자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옆 좌판의 아주머니가 말을 건넵니다. 복자야, 요즘 장사가 더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게 말이야. 마트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와. 복자는 무거운 상자를 끌고 일어섭니다. 허리를 펴려 하지만 삐걱거리는 관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자 씨는 아들이 의사잖아. 부럽다, 부러워. 의사가 뭐 별건가. 월급쟁이인데. 복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들 준호는 개업에 실패한 후 큰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자식 잘 키운 거잖아. 남편도 없이 혼자서 의사까지 만들었으니. 복자의 눈가가 잠시 흐려집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4시에 시장에 나와 좌판을 펼치고 저녁에는 다른 사람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의대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죠. 엄마, 나 의사 된 거 다 엄마 덕분이야. 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게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요즘 준호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문만 닫고 며느리 지은이는 복자를 마치 집안의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복자야, 집에 가서 쉬어. 나도 정리하고 들어갈게. 응, 고마워. 복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파트까지 가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게. 집에 도착하니 이미 7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는 일찍 병원 갔어요. 그랬구나. 고생했네. 복자는 시장 냄새가 밴 옷을 털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응, 알았다. 지은이는 복자의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복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들과 소파에 널린 옷가지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청소에 빨래에 설거지.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언제부터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을까요? 복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어머니들이 말이에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밥은 차려놓을 테니까. 네, 감사해요. 통화가 끝나고 복자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하기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고마워라는 말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 간의 대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복자는 일어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준호와 지은이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은 그녀의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석 달 후, 복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흘째,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합니다. 간병인이 물을 따라주며 말합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는 편이네요. 복자는 쓰게 웃었습니다. 자주 온다고요? 아들 준호는 수술 당일에만 얼굴을 비췄고 며느리 지은이는 아예 병원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술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드님이 의사시니까. 간병인의 말에 복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비요? 복자가 평생 모은 돈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준호는 엄마 미안해. 요즘 병원에서 월급이 늦게 나와서라며 뒤로 빠졌죠. 저녁 시간이 되자 복자는 혼자 병원 식사를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죠. 아이고, 우리 엄마 입맛 없어. 이거 먹어봐. 할머니, 이거 맛있대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복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뭐야? 목소리부터 귀찮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 지금 환자 보고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복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은 어머니가 아플 때 곁에 없습니다. 이상했죠. 다른 환자들의 가족은 밤낮으로 교대하며 병실을 지키는데 복자의 병실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간병인조차 다른 일을 핑계로 자꾸 자리를 비웠죠. 할머니, 잠깐 다른 환자분 보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간 간병인은 한두 시간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준호를 잘못 키웠나? 아니에요. 복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자신의 꿈도 행복도 심지어 재혼할 기회까지도 포기했죠. 엄마가 있어야 우리 집이 굴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복자가 없어도 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넷째 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어른거렸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엄마 어때? 준호였습니다. 복자는 반가워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며느리 지은의 대답에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입원하니까 우리가 훨씬 편해요.
그러게. 집에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도 어머니가 알아서 내셨잖아요. 맞아. 우리가 부담 안 가져도 되니까 좋다. 복자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 퇴원하세요? 의사가 일주일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일주일이요? 좀 길다. 지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엄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잖아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마음대로 하고. 아, 그거? 준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거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세요. 뭐? 다른 집 보면 시어머니들이 70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75인데도 너무 건강하세요. 복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준호가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도 크고 있고 독립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건 맞지.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봐야 하는 거예요? 복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가족들이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누가 집안일을 해? 그거야 우리가 하죠.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는 실수도 많고. 실수? 설거지할 때 그릇 깨뜨리고 빨래할 때 옷 상하게 하고. 솔직히 도움보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복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해라고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방해였다고요? 그래도 엄마니까. 준호 씨는 너무 착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현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잖아요. 복자는 이불을 끌어올려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런 게 있긴 하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좀 더 오래 병원에 계셨으면. 지은아, 그만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도 주무시고 계시고. 복자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자신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군요. 그래도 엄마 건강이 빨리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건강은 좋아지셔야죠. 하지만 지은이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했어요. 의존?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독립적이지 못했잖아요.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 복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 이제 들어가요. 어머니 깨실 수도 있어요. 흥.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었구나. 그날 밤 복자는 평생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지만 복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퇴원 후 일주일. 복자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집에 돌아와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훨씬 자유롭다. 도움보다 방해가 될 때가 많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산다. 복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분노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분노. 내가 정말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일까? 복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구분 등 거친 손. 겉으로는 평범한 75살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지은이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글쎄, 제주도는 어때? 아니면 부산? 좋네.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야 집에 계시지 뭐. 여행 가봐야 힘드실 텐데. 그런가? 근데 혼자 두고 가도 될까? 괜찮을 거야. 엄마 혼자 지내는 거 익숙하시잖아. 복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다고요? 언제부터 혼자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일주일 정도로 계획해볼까? 응, 좋아. 그들은 복자를 빼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복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엄마는 힘드실 텐데요 라며 거절당할 게 뻔했거든요. 며칠 후 복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준호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준호야, 우리 진짜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복자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데? 어머니 말이야. 복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뭐? 솔직히 말할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뭘 못 견딘다는 거야?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말이야. 복자는 화장실 문 앞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지은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생각을?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복자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제약이라니.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도, 여행 갈 때도, 심지어 집에서 쉴 때도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잖아. 그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 복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해? 설거지할 때 그릇 깨뜨리고, 빨래할 때 옷 망가뜨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도 엄마가. 준호야, 현실을 봐. 어머니는 이제 75이야. 예전 같지 않다고.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알아? 기회? 내 친구 미경이가 말하는데 자기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복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사실인데. 우리도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독립적인 가정. 어머니가 계시는 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될 수 없어. 항상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준호는 또 한참 침묵했습니다. 복자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 복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치?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5년인데 제대로 된 신혼여행 한 번 못 갔잖아. 그게 어머니 때문이었잖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맞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 할머니가 너무 오버해서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어졌어. 복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요양원?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복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러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 다른 분들. 미경이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엄청 반대하셨는데 막상 들어가시니까 좋아하셨대. 친구들도 생기고. 복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죠. 그리고는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이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요양원에서 늙어 죽으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생각해볼게.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복자는 한참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나? 복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그 눈 속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빛.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복자는 얼굴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여전히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복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아무도 모르는 복자만의 비밀 수첩. 복자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날 밤부터 복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온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준호와 지은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복자는 매일 밤 그 수첩을 들여다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곧 너희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복자의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복자의 차림새를 보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시장 냄새가 나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였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집을 팔고 싶어서요. 아, 네. 어디 집이신데요? 직원은 대충 응대할 태세였습니다. 별로 큰 거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32평형이에요. 워. 직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레미안이라고요? 그것도 반포동에. 혹시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복자는 차분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인데요. 그렇게 나오나요? 복자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당황하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정말 이 집 소유자가 맞으신가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알 거예요. 복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권리증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신분증까지.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어머니, 이쪽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해도 돼요. 복자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를 결정하신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아, 네. 그럼 희망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세대로 주세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빨리 팔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14억 5천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복자는 즉석에서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는지요? 이런 큰 거래는 보통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복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뭔가 위압감을 느꼈죠.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인데
말투와 눈빛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등록하고 바로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는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소문나지 않게. 네, 물론입니다. 복자가 부동산을 나서자 직원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야, 방금 그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왜? 15억짜리 집을 파시는데 전혀 안 아까워하시더라고. 마치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편 복자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었죠. 어서 오세요. 창구 직원이 인사했지만 역시 복자의 차림새를 보고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네, 통장 가져오셨나요? 복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직원이 첫 번째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잔고가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보고를. 괜찮아요. 그냥 거래 내역서만 출력해 주세요. 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복자는 그 내역서들을 차분히 검토했어요. 30년간의 모든 거래가 거기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임대 수입, 이자 수익.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만한 숫자들이었죠. 고객님, 혹시 자산관리 상품에 관심이 됐어요? 복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런 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복자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죠. 30년이에요. 네. 30년 동안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 와서 돈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씩이었지만 직원은 복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했죠. 시장에서 야채 파는 아줌마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거든요. 복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자가 은행을 나서자 직원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방금 그 할머니. 완전 대박이다. 왜? 자산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데? 30년 동안 혼자서 그 돈을 관리해 오셨대. 아무도 모르게. 그날 오후 복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아직 안 온 상태였죠. 복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복자는 펜을 들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파트 매각. 두 번째 단계 가족들의 반응 확인. 세 번째 단계 진실 공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복자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고 나왔습니다.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복자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곧 알게 될 거야. 내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저녁 시간, 준호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시장 갔다가 집에 있었지. 복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뭘 하시겠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는 변화 없으시잖아요.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변화 없다고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복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날 밤 복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다르다. 복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복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요. 하지만 준호와 지은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들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복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준호와 지은이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요. 밥 챙겨 드시고 몸 조심하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복자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가 사라지자마자 복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삿짐 센터죠? 예약했던 박복자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통화를 끝낸 복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애착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경자야, 나야. 복자는 평생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자야, 무슨 일이야? 드디어 했어. 뭘? 집 팔았어. 그리고 오늘 짐 다 뺄 거야. 전화 너머로 최경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았다고? 응, 15억에. 15억? 복자야, 제정신이야? 이번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복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뭐라고 해? 몰라. 몰라. 여행 갔어. 일주일 후에 오면 알겠지. 최경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복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태어나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은 처음이야. 오후 2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빼시는 거예요? 네,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복자는 단호했습니다. 가구부터 시작해서 그릇, 옷까지, 심지어 냉장고 안의 음식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짐들은 어디로 가져가면 되나요?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절반은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복자가 건넨 주소지는 강릉의 한 펜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로 가세요? 저도 거기로 갑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복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복자는 쪽지 하나를 문틈에 꽂아두었어요. 그 쪽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 마이너스 엄마. 일주일 후 제주도. 준호와 지은이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엄마 없이 나온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그러게.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놀 수 있어서 좋더라. 우리 집에 가서도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지은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냥. 하지만 지은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요양원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 들어가자. 응, 엄마도 보고 싶고.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일주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김포공항. 준호와 지은이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저녁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불이 안 켜져 있네. 엄마가 일찍 주무신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자는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놓았을 텐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둘 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호가 열쇠로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현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자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지은이도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어디 가셨나? 준호가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입에서 놀란 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어요. 여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으로 가봤지만 냉장고도 없었고 방에 들어가 봐도 침대와 옷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도둑이라도 든 건가? 도둑이 이렇게 깨끗하게 가져갈 리가 없어. 준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현관 문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여보, 여기 쪽지 있어. 쪽지? 준호가 달려와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 마이너스 엄마. 엄마가? 어머니가 쓴 거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급히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준호야. 복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거. 복자는 마치 별일 아닌 듯 대답했어요. 집 팔았어. 네.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응, 15억에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지은이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계약도 끝났고 잔금도 받았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뭐. 복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런 일을? 왜긴 왜야? 내가 짐이라며. 순간 지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복자가 들었다는 건가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이번에는 준호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이제 지겨워졌어. 복자의 말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 좀. 얘기는 끝났어. 앞으로는 각자 살자. 엄마.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통화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이거 꿈이야, 현실이야? 나도 모르겠어. 준호는 다시 복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전화기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복자의 진짜 게임에서는 단지 첫 번째 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후, 준호와 지은이는 모텔에서 하루를 보낸 후 복자를 찾기 위해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GPS로 복자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였죠. 여보, 정말 어머니가 강릉에 계실까? GPS는 거짓말 안 해. 그런데 어머니가 강릉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렌터카를 몰며 준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강릉이라니. 혹시 친척집이나 지인 집에 계신 건 아닐까? 엄마가 강릉에 무슨 지인이 있어? 3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곳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고급 펜션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펜션? GPS는 여기라고 하는데. 둘은 의아한 표정으로 펜션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오션뷰 프리미엄 펜션. 고급스러운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 계실 리가. 혹시 길 잃으셨나? 그들이 펜션 로비로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박 복자님 찾아오신 분들이세요? 네. 어떻게? 아, 박 여사님이 가족분들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직원은 박 복자를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여기 계세요? 네, 스위트룸에 계세요. 엘리베이터로 3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스위트룸이라고요?
준호와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자가 스위트룸에 있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보였어요. 스위트룸 301.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하고 여유로웠거든요. 엄마, 준호예요. 잠깐의 침묵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을 보고 둘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곳에 선 것은 복자가 맞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깔끔한 고급 원피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세가 곧게 펴져 있었어요. 예전의 구부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지은이가 얼떨떨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지. 들어와. 복자는 차분하게 말하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간 준호와 지은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소파가 놓여 있고 바다가 훤히 보이는 통창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치즈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앉아라. 할 얘기가 많다. 복자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런 고급스러운 환경이 당연한 것처럼요. 엄마, 먼저 집 얘기부터. 집? 아, 그거? 복자는 태연하게 와인잔을 들었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판 거야.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가 아니라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복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너희한테 상의하고 살았니? 그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준호와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 보내자고도 했고. 복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짐이었나? 복자는 소파 옆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파일을 펼치자 은행 통장들이 나왔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 잔고가 뭐예요? 12억 3천만 원. 첫 번째 통장이야. 12억. 지은이도 다급히 다른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이것도 8억. 두 번째 통장. 계속 봐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장을 펼칠 때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가짜 통장을 왜 만들어? 복자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급히 계산기를 꺼내 숫자들을 더해봤습니다. 이게 총 50억이 넘는데요. 현금만 그래. 부동산은 따로 있어. 부동산요? 복자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남 상가 3개, 부산 아파트 5채, 제주도 땅 5,000평.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펜션도 내 거야. 준호와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30년 전에 삼계탕집 3개 운영했던 거 알지? 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셨다고. 정리한 게 아니라 더 큰 걸로 바꾼 거야. 복자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때 부동산에 눈이 있었거든. 강남이 오를 걸 알았어. 그러면 시장에서 야채 팔면서도 계속 부동산 사고 팔았어. 너희들은 모르게. 30년 동안요. 매달 임대료만 3천만 원씩 들어와.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 눈치를 봐야지. 복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나를 짐이라고 했지. 어머니, 그래서 테스트해봤어. 30년 동안. 테스트요? 내가 가난한 시장 아줌마인 줄 알고 어떻게 대하는지 봤지. 복자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결과는 낙제야.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알았다면 뭐. 잘해줬을 거라고. 복자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더 역겨워.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준호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이 돈 보고 생각 바뀌었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50억이 넘는다고.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게. 복자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돈만 보는구나. 복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뭘요? 이 모든 돈,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뭐? 준호와 지은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왜?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복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짐이라고 해? 요양원 보내려고 해? 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잘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존중이야. 진짜 가족으로 대해달라는 거야. 복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준호와 지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늦었다는 것을. 하지만 복자의 진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준호와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을 때 복자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복자는 돌아서서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은 차가우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네. 집 팔고 짐 빼고 여기 오고. 이 모든 게 그냥 화가 나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준호와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앉아라. 진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복자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30년 전, 너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선택이요?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정했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테스트요? 응. 내가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인 척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어. 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부 연기였어.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는 것도,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하는 것도 전부 너희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 말도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30년 동안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속였다고. 복자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시장에서 야채도 팔았고 가사일도 했어. 다만 그게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지. 관찰이라니.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했거든. 복자는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파일을 열자 수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30년간 너희들 행동 기록이야.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몰래 친구들과 비싼 술을 마시는 사진, 지은이가 복자를 욕하며 친구들과 수다 떠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어머니, 이걸 언제? 30년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너희들 뒤를 쫓게 했어. 사설 탐정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뭘 하는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다 기록했지. 복자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여기 준호야.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무식해서 돈 관리도 못한다고 말한 거 기억하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넌 동창들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지.
지은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외에도 수천 장이 더 있어. 30년간의 기록이니까. 복자는 파일을 탁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결론이요? 너희들은 진짜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야. 복자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해.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했지. 어머니.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고 있잖아. 복자는 둘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복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어요.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하루라도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 제발.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 복자는 소파 옆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지만 복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양자 포기 서류야. 양자 포기요? 준호야,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는 거지.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건 뭐야? 복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짐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이제 끝이야. 복자는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복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자는 차갑게 밀어냈어요. 건드리지 마. 이제 너희들은 남이야. 엄마. 준호도 울부짖었지만 복자는 이미 모든 서류에 사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테스트가 끝났어. 결과는 완전 낙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복자는 지은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충분하지 않았어. 복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완전히 여왕의 자세를 취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박복자가 아니라 박여사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남이고.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우리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복자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통화를 끝낸 복자는 준호와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가라. 여기는 남이 올 곳이 아니야. 어머니. 박여사라고 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와 지은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복자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둘은 펜션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복자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30년간의 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자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박여사로서 말이에요. 한 달 후 제주도. 복자는 자신의 새집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복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야 했던 그녀에게 이렇게 여유롭게 일출을 보는 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복자야, 일어났니? 친구 최경자가 옆집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응, 경자야.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복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활기차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바다 낚시 가자고 했지? 준비됐어? 물론이지. 잠깐만, 금방 갈게. 복자는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바다 낚시라니.
복자는 거울을 보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졌고 늘 피곤해 보였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 여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도요. 이곳 사람들은 복자를 박 여사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품위 있는 여성으로 말이에요. 과거의 그 구부정한 시장 아주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최경자와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며 복자는 말했습니다. 경자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럼 후회 안 해? 그 많은 돈을 다 정리하고.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응.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돈만 봤어. 복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그들은 30년 동안 낙제점만 받았어.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든 뭐든 나를 짐이라고 부른 순간 끝이야.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대신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고아원 원장입니다. 후원금으로 새 도서관이 완공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박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겠어요? 물론이죠. 이번 주에 갈게요. 통화를 끝낸 복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뭔 일이야? 내가 기부한 돈으로 고아원에 도서관을 지었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거 정말 잘한 일이야.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이렇게 쓰이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테라스에서 독서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책 읽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이런 여유는 정말 소중했어요. 해질녘 복자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 아들은 날 짐이라고 했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거든. 바닷바람이 복자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내일은 제주 올레길을 걸어볼 거야. 그 다음에는 승마도 배우고 피아노도 다시 시작할 거야. 복자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잘 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어. 유럽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복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복자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박 복자님 맞으세요? 네. 서울에서 온 택배입니다. 복자는 택배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준호의 필체였어요. 엄마 아니. 박 여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저희의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주제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준호와 지은 올림. 복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온한 마음뿐이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구나.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별개였어요.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복자는 와인잔을 들어 바다를 향해 건배하듯 들어올렸습니다. 75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니.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야. 그날 밤 복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차례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그리워지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가족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았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제 진짜 박 여사의 인생이 시작된다. 복자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내 인생. 복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름다운 일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일출을 보는 건 이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어요. 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자는 75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찾으시겠어요?